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벨쌤입니다. 자, 오늘은 7-4회차 공중보건과 실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2번 보시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건강 증진은 보건교육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죠.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는 이유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니까 보건교육은 건강 증진에 포함되는 거고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되려면 보건교육은 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이다. 또는 포함이 된다. 건강 증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2번에 보시면 건강 증진은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죠. 네. 자, 질병 예방은 건강 증진에 비해 건강 악화를 막으려는 부정적 측면의 건강 개념이다. 질병 예방은 질병이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 증진에 비해서는 부정적 측면이고요. 자, 5번을 먼저 보시면 건강 증진은 건강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로 긍정적 측면의 개념인 거다. 자, 4번 질병 예방은 위험 집단을 주 대상으로 한 가지 질병 혹은 병리학적 병변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초등학교 1학년인 김구는 얼마 전 홍역을 심하게 앓았대요. 홍역을 앓고 난 후 형성된 면역으로 오른 거 2번이죠. 자, 우리가 선천면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면역을 말하고요. 자연 능동면역은 자연적으로 내 몸 안에 균이 들어왔어요. 자, 능동적으로 내 몸 안에서 항체를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은 감염병이 내 몸 안에 전염된 후에 얻게 된 면역, 항체가 생긴 면역 이런 것들이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공 수동 면역은 뭔가 내가 스스로 하는 건 하나도 없이 외부에서부터 들여오는 거. 그래서 혈청이나 감마글로불린 항독소 같은 항체를 얻어서 주사하는 거다. 네, 혈청. 감마글로불린도 항체 주사죠. 그리고 항독소 같은 항체를 얻어서 주사하는 거. 어디서 얻어요? 사람한테서나 동물에게서 얻어서 주사하는 거죠. 자,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백신을 맞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백신을 놔서 내 몸 안에서 스스로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게, 능동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백신이나 톡소이드 등의 항원을 내 몸 안에 들어가게 해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항하는 내 몸 안에서 항체가 생성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공 능동 면역이고요. 자연 수동 면역은 태반을 통해서나 모유를 통해서 항체를 받는 게 자연 수동 면역이 되겠죠. 54번 예방접종을 시행해 범유행성에 대응하는 감염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방법 어떤 거에 들어가냐?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숙주의 면역력 증강이 뭐냐면 숙주는 병원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 병원균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병원균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마지막 장소가 숙주인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균이 내가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접종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예방접종은 내 몸 안에 없는 항원인 거죠. 예. 그래서 내 몸 안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이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를 형성해요. 자, 그래서 이미 항체를 형성해놨으니 이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와도 얘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 방어하는 힘을 키우는 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병원체를 제거하는 거는요, 환자나 보균자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 자, 보균자 관리는 격리하는 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병원체 탈출 방해는 우리가 만약에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탈출하지 않게 기침할 때 입을 막고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5번 숙주의 감수성 강화는요. 감수성에는 민감성이에요. 병원체를 어떻게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냐 민감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냐 아닌 상태냐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뭐 연령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감수성이 떨어지잖아요.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잘 받아들이는 거고. 자, 그리고 영양 상태, 뭐 면역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좌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촉조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히 휴식하고 영양 섭취 잘하고 생활환경 개선 잘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에 해둬야 되겠죠. 55번 보시면 유병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유병률과 발생률이 나오면 식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자, 유병률의 분모는 뭐가 되나요? 그냥 전체 인구수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전체 인구수. 자, 그럼 발생률은 새롭게 발생한 걸 보다 보니까 건강한 전체 인구수 중에서 봐야 돼요. 이미 이 내가 보고자 하는 특정 질환에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전체 인구수. 자, 그래서 유병률은 현재 내가 보고자 하는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현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수. 예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던, 지금 발병했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발생률은 새롭게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유병률의 분모는 건강한 전체 인구수인가요? 아니죠. 분모가 건강한 전체 인구수는 뭐예요? 발생률이죠. 자, 분자가 새롭게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도 발생률이 되겠네요. 자,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이 낮다. 이 식과 함께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죠. 자, 유병률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발생률과 유병 기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유병 기간이 뭐예요? 내가 병을 앓고 있는 이완 기간,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유병률이 높다는 건 발생률이 높고 유병 기간이 길다는 거다. 자, 그러니까 유병률이 높겠죠. 만성 질환은 그래서 유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유병률이 낮다는 거는 발생률이 낮고 유병 기간이 짧다는 거겠죠, 반대로. 자, 그런데 이 짧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짧다는 건요, 치명률이 높아서 빨리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치유가 잘 되는 질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결국에 다른 말로 하면 치병률이 높다는 건 유병 기간이 짧으니까 유병률이 낮아지는 거고 치유가 잘 되는 질환도 유병률이 낮아질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3번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고요. 자, 치명률이 높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유병 기간이 짧다. 유병 기간이 짧으니까 유병률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자, 질병 이완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아지는 거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6번 보시면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끼리 묶인 거 1번에 보시면요.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빼잖아요.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자연 증가율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의 보통 자연 증가율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영아 사망률은 우리가 국가에서는 보건지표로도 사용되고 지역사회에서는 건강상태 지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구 특성을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특성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고요. 자, 그리고 모아비가 들어가요. 모아비는 모성 대 유아의 비율이에요. 가입 연령 인구분의 0에서 4세 유아 인구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에 들어간다. 이거는 공중보건뿐만 아니고 보건 쪽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가지. 57번 보시면 모기가 전파맥의 체인 감염성 질환으로 오른 거 지카 바이러스죠.
자, 수족구병은 보통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고요. 장티푸스의 매개체는 파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외에도 뭐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인플루엔자는 두 가지죠. 예, 신종 인플루엔자는 돼지에 의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나 닭, 오리 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모기가 전파하는 감염성 질환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이 외에도 말라리아, 일본 뇌염, 사상충, 황열, 댕기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뭔가요? 사스죠? 네. 사스는 박쥐에 의한 거고요. 자, 이거랑 비슷한 거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있죠. 예, 헷갈리는 건 같이 외우셔야죠. 이거는 메르스죠. 예, 그래서 중동이니까 낙타가 되겠네요. 58번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2차 예방 프로그램으로 오른 거. 우리가 이제 예방 방법을 앞에서 되게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2차 예방은 뭐가 들어가요? 빨리 검진해서 치료하는 거.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수칙을 교육한다. 1차가 되겠네요. 자,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을 시행한대요. 재활 3차가 되겠네요. 자,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가 들어가요. 이게 2차죠. 3번이 정답이고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운동을 확산한다. 1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1차 예방이 되겠네요. 59번 보시면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50세 남자가 가정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보험제도와 보험급여가 옳게 묶인 거 우리 저번 주에 제가 문제를 냈었던 것 같아요. 보건행정 쪽에서. 이게 그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은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제도는 뭘 이용할 수 있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몇 세 이상부터죠? 65세 이상부터 이용하거나 65세 미만이면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노인성 질환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요? 치매, 알츠하이머,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을 이제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킨슨 질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환자는 50세예요. 나이는 65세 이상이 안 됐지만 뇌경색증은 노인성 질환이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보다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특히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보험급여 혜택은 세 가지가 있죠.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입원해서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환자는 어디에서 받는데요? 가정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대요. 자, 그러면 재가급여가 될 수 있겠네요. 재가급여에는 뭐가 들어가죠? 방문, 요양, 방문해서 요양의 서비스 받는 거,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취약암 보호. 일정 기간 동안 단기 보호. 그리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자, 시설급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이거는 입소 정원 차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강병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특별 현금급여에 들어가죠. 현금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죠. 가족요양비가 있죠. 우리가 그 요양기관이 없을 때는 진짜 저기 도서상관 지역에는 요양기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받고도 가족에 의해서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특례요양비가 있어요.
나라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지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은 안 되고 있죠. 자, 60번 보시면 기후나 자연환경, 생활양식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오른 것 풍토병이죠. 그래서 이런 풍토병들은 보통 열대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뭐 말라리아, 황열, 뭐 장기부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61번 보시면 타인에 의해서 적개심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적개심, 되게 공격적인가 봐요. 예.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대요. 예, 본인이 공격성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자꾸 그래서 시비를 건대요. 이때 환자가 사용한 방어기제로 옳은 거 4번이지요. 투사가 뭐냐면요. 어, 나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예. 내가 적개심이 있고 공격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예. 이게 투사예요. 자, 부정은 뭐예요? 내가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요. 예. 너무 위협적인 현실이나 아니면 너무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부함, 현실을 차단하는 것. 그래서 투사와 부정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내가 적개심을 갖고 공격성을 갖고 있는 거를 나 생각하기 싫어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럴 일 없어. 보통 근데 부정은 뭘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냐면요. 암 환자가 암 진단을 받고 내가 그럴 리 없어 하면서 다른 병원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현실을 차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합리화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 저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합리화는요. 뭔가 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시험에 예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그 간호사가 너무 이제 일한 지 1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일을 못 해요. 실수를 하고. 그래서 수간호사가 불러가지고 이제 꾸지람을 줬죠. 꾸지람을 주는데 나오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 아이, 나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실수하는 건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자기 합리화인 거죠. 그래서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는 거.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화고요. 자, 억압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생각이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제외시켜 버리는 거. 동일시는 부모나 선생님, 자기가 이제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닮아가는 게 동일시고요. 자, 그리고 전치는 뭔가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덜 힘이 없는 존재에게 나의 감정이나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이동시키는 게 전치죠. 그래서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아, 별것도 아닌데 화나요.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화내고 와이프는 아들한테 화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자기의 이런 행동을 이동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전치인 거죠. 그래서 투사와 부정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62번 보시면 모자보건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로 옳은 거 1번 대상 인구가 굉장히 많지요. 얼마나 많아요? 거의 3분의 2, 50에서 70%가 모자예요.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로 돼 있죠. 자,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만약에 그 모자 보건을 잘 안 해서 산모가 병에 들었거나 아니면 아기가 뭐 병에 들었어요. 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방을 잘하면 건강한 애로 태어나서 얘는 지역사회에 되게 훌륭한 인재가 돼서 세금을 내면서 지역사회 경제 발전,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치료 중심의 효과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미 질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장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예방을 하는 거다. 질병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예방 중심의 효과가 크고요. 자, 4번. 임산부와 영아질병 이완율이 굉장히 높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임산부나 영유아는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예. 질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치명률도 높아요. 죽을 수 있고, 후유증으로 남아서 예, 장애가 또 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3번 보시면 의료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거 1번이죠. 자, 학생이 의료인의 지도에 할 수 있는 그 학생은요. 치대생, 의대생, 한의대생, 간호대 학생들이 의료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64번 보시면 혈액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혈액제제로 옳은 거 네, 혈액이에요. 자, 1번 알부민. 알부민 아니에요? 알부민이 혈장 단백질에 속하잖아요. 예, 혈액에서 나온 건데 혈액에서 나왔다고 다 혈액제제는 아니죠. 알부민은 수액으로 봐요. 예. 그래서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삼투압 유지를 해서 정상적인 혈액량을 유지해서 부종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혈액제제가 아니고 예, 그 성분만 추출한 수액, 주사제제로 보고 있죠. 자, 신선 동결혈장이 답이죠. 예. 우리가 그 혈액 성분에는 혈과 혈장으로 나뉘는데 특히 혈장 성분을 이렇게 그 체열 후에 빨리 그 혈액에서 혈장만 분리해서 동결시켜 버리는 거. 굉장히 낮은 영하 18도씨로 동결시켜서 신선 동결 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수혈을 해요? 이 혈장 성분은요, 그 혈액 응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고 장애가 있거나 출혈 경향이 심한 쇼크 환자에게 보통 수혈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디곡신은 무슨 약이에요? 신부전 치료제죠. 강심제잖아요. 자, 간말 글로불린 이것도 혈장 단백질의 일종이긴 하지만 면역 주사 제제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암피실린, 실린으로 끝나는 건 보통 항생제예요. 페니실린, 이런 것들. 65번 보시면 전염성 결핵 환자가 사람을 많이 대하는 접객업소에 근무하지 못하게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른 거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명령할 수 있는 사람. 66번 사용한 의료기구 물품 관리로 옳은 거 1번에 보시면 손상성 폐기물은 30일 안에 처리해요. 맞지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오늘 녹음을 네 번째 똑같은 거를 하고 있나. 문제를 외울 지경이에요. 지금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날라갔어요. 그래서 보관 기간을 보시면요. 보관 기간은 3개로 나뉘죠. 7일짜리가 있어요. 격리의료 폐기물이죠. 우리가 격리의료 폐기물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죠?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온 폐기물이 격리의료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7일을 넘기면 안 되냐? 우리가요, 균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배양이 될 수 있어요. 배양이 뭐예요? 균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한테만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7일을 넘기면 안 돼요. 7일까지 보관을 하고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박스가 다 차지 않았는데 이거를 버려도 되나요? 예. 무게에 따라서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량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날짜는 꼭 지켜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데 보면 이 날짜를 뭐 7일이니까 사용 맨 처음 날짜를 바꿔버려요. 안 되죠. 예. 왜 의료 폐기물 날짜 보관 기일을 이렇게 정해놨겠어요. 예. 자, 그리고 제일 긴 게 30일이죠. 손상성 폐기물이에요. 손상성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이에요? 우리 칼날이나 아니면 주사 침이나 주사 바늘이나 이런 우리한테 찔림 사고, 손상을 줄 수 있는 찔림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게 손상성 폐기물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30일로 가장 길고요. 나머지는 다 15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고막 체온계는 사용 후 그대로 보관하면 안 되죠. 탐침 커버는 일회용이잖아요. 버리고 알코올로 소독 후 보관해야 되겠죠. 더러운 침구류 절대 털어서는 안 되고요.
자, 혈액에 묻은 꺼즈는 녹색 전용 용기에 넣는다? 혈액에 묻은 꺼즈는 어디에 버려야 돼요? 일반 의료 폐기물통에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폐기물통의 도형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우리가 도형 색깔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붉은색, 격리의료 폐기물이죠. 이거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온 거니까 주의해 하라는 표시예요. 예. 자, 그리고 녹색이 딱 하나가 있죠. 재활용되는 폐반. 그리고 도형 색깔이 이제 나머진 다 노란색. 상자형. 상자를 사용했을 때는 노란색. 그리고 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검은색이죠. 자, 5번. 일회용 바늘은 뚜껑을 씌우지 않고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려야 돼요. 찔림 사고를 당해서 혈행성 감염, B형 감염에 걸리기 굉장히 쉽다 그랬죠. 67번 보시면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되는 급식 관리의 내용으로 옳은 거. 1번 환자 식사는 특별식이 아니지요. 일반 식사와 당뇨 환자 같은 아니면 만성신부전 환자 같은 치료 시기로 구분하는 거고요. 자, 2번 환자 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식하는 거 보면 밀폐된 배식차에 따뜻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뚜껑이 있는 식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자, 3번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성교육, 물론 성교육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는 위생교육을 꼭 시행해야 되는 거죠. 자, 수인성 감염병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될 수 있는데, 전염이 될 수 있는데, 남은 음식을 동물 사료로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소독 후 폐기해야죠. 자,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 식기와 구분해서 취급하고 소독해야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8번.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씻어야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근무 시작 전후 씻어야 되고요. 환자와 직접 접촉 전후, 환자의 붕대나 대소변기 등을 만진 후, 더러운 거 만진 후, 가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후, 멸균 물품을 다루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겠죠. 자, 69번 보시면 사용하고 난 오염된 기구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가위나 혈관겸자 같은 기구는 겹쳐지는 부위에 오염된 물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우리가 이 겹쳐지는 부위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오염물질이 남아있거나 베타딘이 묻어있으면요. 계속해서 쌓이면 녹슬어 버려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없도록 잘 닦고 그리고 멸균시킬 때도 증기가 잘 침투되도록 어떻게 벌려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피고름. 농이나 피나 고름 같은 거는 단백질 성분이죠. 단백질 성분에 따뜻한 걸 먼저 대면 응고돼 버려요. 그래서 뭐에 먼저 헹궈요? 찬물에 먼저 헹구는 거예요. 우리가 더운 물로 먼저 씻는 건 한 번도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과목에서. 자, 3번. 관으로 되어 있는 기구는 재소독이 안 되므로 폐기한다. 아니죠. 관으로 되어 있는 기구가 뭘 말하는 거냐. 우리 유치도뇨관은 물론 일회용이라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단순도뇨관 그리고 뭐 관장 튜브 이런 것들은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염물질이 없도록 잘 씻고요. 자, 그리고 다시 멸균시키는 거죠. 자, 4번. 일회용으로 제작된 이 튜브. 이 튜브 몰라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회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튜브가 뭐냐? 엔도튜브라고 해서 기관 삽관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관지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이죠. 그래서 재사용하면 안 돼요. 자, 오염된 고무장갑은 안과 밖을 잘 씻고 말린 후 자비 소독이 아니라 고압 증기 멸균이에요. 우리가 멸균 장갑 있잖아요. 이 멸균 장갑을 예전에는 재활용해서 썼대요. 이렇게 고압증기 멸균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구멍이 없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해요. 먼저 구멍이 났으면 재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안과 밖을 잘 씻은 다음에 말려요. 자, 그런 다음에 안에 파우더를 뿌려요. 왜? 손을 잘 집어넣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고무장갑은 고압증기 멸균하는 거다. 70번 보시면 환자의 눈을 닦을 때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이유로 옳은 거 비루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우리 그 안약을 점안했을 때도 비루관으로 이 안약이 들어가면 전신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십지로 비루관을 눌러주라고 했죠. 71번. 오랫동안 누워있던 부동 환자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체위성 저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로 그런 거. 이거는 환자한테뿐만이 아니라 저도 생길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발생하는 거죠. 체위가 변해서 혈압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체위성 저혈압이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많이 해요. 기립, 섰을 때 저혈압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반드시 누워있을 때는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다리에 있는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심장 안에 혈액량이 부족해지니까 어지러운 쇼크 증상처럼 나타나는 게 체위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4번이죠. 하지 정맥 우렬이에요. 우렬은 뭔가 고여있는 상태를 우렬이라고 해요. 우리 그 우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방 우렬 들어보셨잖아요. 유방 우렬은 뭐예요? 전몸살이에요. 유방에 뭐가 차 있대요. 고여 있대요. 뭐가 차 있겠어요? 유즙이 차 있는 거죠. 나오지를 못하고. 하지 정맥 우렬은 정맥에 뭐가 차 있겠어요? 혈액이 차 있겠죠. 하지에 있는 정맥에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고여 있어서 이 심장의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쇼크 증상처럼 나타나는 게 체위성 저혈압인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72번. 건혈요법인 열램프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거. 1번 5분마다 피부를 관찰한대요. 맞네요.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좌욕은 몇 분 하나요? 좌욕은 5분에서 10분이죠. 건혈요법은요? 건혈요법도 5분에서 10분으로 알고 계세요. 15분에서 20분이죠. 5분마다 피부를 관찰해서 불편감은 없는지 아니면 화상은 입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라는 거지. 적용하는 건 15분에서 20분이에요. 자, 배는 안 해요. 우리 보통 회음부나 어깨 부위에 많이 적용하고요. 중조수의 적신까지 사용하면 안 돼요. 건혈요법은요. 건조된 상태에서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좌욕하고 나서도 언제 해야 돼요? 물기를 다 닦은 다음에 해야 효과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가까이 아니에요. 화상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적외선 등은 45에서 60cm 그리고 큰 적외선 등은 60에서 70cm 거리에 두는 거예요. 자, 램프의 조명도 무조건 강하게만 하면 안 돼요. 30W짜리 사용했을 때 그리고 40에서 60W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30W짜리를 사용했을 때는 30cm 거리에 두고요. 40에서 60W짜리 사용했을 때는 45에서 60cm인데 그냥 40에서 60cm로 외워버려요. 같이. 73번 보시면 더운물 주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세워놓고 공기를 뺄 수가 없죠. 더운물 주머니가 이렇게 눕혀놔요. 어디만 세워요? 입구 부위만 세워서 공기를 빼는 거예요. 왜? 그냥 세워놓고 빼다가 물이 흘러서 내가 화상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눕힌 다음에 입구 쪽만 세워놓고 공기를 빼는 거다. 자, 물의 온도는 몇 도다? 46에서 52도다. 자, 물의 온도 다 외우셨나요? 관장용액과 차용물의 온도 40에서 43도. 신생아 목욕물은요? 40도 전후죠. 자, 그리고 통목욕. 아니, 통목욕이라네.
그냥 해요. 침상 목욕 43에서 46도, 그리고 통목욕이 가운데죠. 42에서 44도. 그리고 더운 물주머니가 46에서 52도다 보시면 돼요. 자, 물을 4분의 3 이상 채우면요, 엄청 많이 채우는 거죠. 그러면 피부에 밀착이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발치 부위는 3분의 2 채워서 피부에 밀착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얼음 주머니도 똑같죠. 3분의 1에서 2분의 1 채우죠. 1시간 적용 아니죠. 2, 30분. 30분을 넘어가고 45분까지 지나버린다. 그러면 반발 현상이라고 해서 반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운 걸 대주면 보통 혈관이 이완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혈관이 수축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물주머니를 청커버에 씌운 후 피부에 대어준다. 5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청커버에 씌워주는 이유는 뭐예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시면 되죠. 74번.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에 사용하는 것으로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고 쉽게 풀리는 매듭법으로 옳은 거. 클로버 이치 매듭법이죠. 우리가 손목이나 발목은 사지보호대잖아요. 이런 그 상품화된 게 없으면 병원에서는 뭘 많이 사용하냐. 압박붕대로 많이 묶어요. 예, 보호대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잡아당겼을 때 너무 조여지면 혈액순환에도 장애가 되고 피부 손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는 매듭법, 클로브 H 매듭법. 예, 이거는 사지 보호대로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손목이나 발목에 묶었어요. 그러면 침상에 고정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이렇게 침상에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매듭법은 뭐냐? 고리 매듭과 정방형 매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침대에 고정할 때 보통 이 보호대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고정하나요? 침상 틀에 고정하죠. 네. 그래서 침상 틀에 억제대, 보호대라고 바뀌었죠, 요즘. 보호대를 고정시키는 매듭법은 고리 매듭과 정방형 매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